안녕하십니까, 배진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정상진이라는 분의 얘기를 했습니다. 소련 해군 육전대원으로다가 소련군의 북한 침공 때 웅기, 청진 등에서 전투를 벌였던 분이죠. 왜 제가 그분 얘기를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소련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얘기부터 했느냐? 오늘은 그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를 다룬 현대사책을 보면 대부분 남한의 역사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은연중에 생각을 할 적에 특히 분단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치 남한에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 있었고 북한이 그 뒤를 따라왔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북한에서 소련과 북한, 엄밀히 말하면 소련이죠. 소련이 분단으로 가는 어떤 정치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했고 거기에 대해서 남쪽에 있는 미군정이나 남한에 있는 우익 세력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게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소련군이 먼저 들어왔고 미군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소련이 먼저 북한에서 소비에트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승만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상응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선이라는 것은 원래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분계선이었습니다. 38선 이북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군이 무장을 해제시키고 38선 이남의 일본군은 미군이 무장 해제를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군사분계선은 한반도에서만 그어진 게 아닙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군사분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오스트리아 모두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 4대 강국이 분할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한 지역 내에서는 사람들 간의 이동이라든지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전혀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점령한 나중에 이제 동독이 되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는 소련이 다른 지역과의 인적 교류를 방해하면서 그 지역에 소비에트 질서를 건설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은 북한 지역을 점령한 후 바로 남한과의 교통과 통신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지역 내에서 소비에트 질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비에트 질서를 건설하는 데 대한 최초의 지령이 19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소련군 정치총국장 슈킨 대장한테 내린 지령입니다. 여기서 스탈린은 뭐라고 지령을 하나 하면은 북한 지역 내에서 친일파와 반동 세력들을 제외한 부르주아 민주정권을 수립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는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은 어떤 본격적인 공산주의 질서를 건설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소비에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고려인들, 즉 소련에서 있었던 한국인들이죠. 한국인으로서 러시아, 소련에서 살다가 현지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까레이스키, 고려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 모든 기관의 제일 부책임자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국장, 위원장 이런 자리는 조선 사람으로 세우더라도 거기에 제일 부국장, 제일 부위원장 이런 자리는 고려인들이 차지한 겁니다. 정상진 씨는 소련군이 북한으로 들어올 때 소련군에서 마지막 계급이 육전대 특무상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해병대 원사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원산시 교육국 차장을 지냈고 1947년에는 북조선 문화예술총동맹 문예총의 부위원장이 됩니다. 이때 위원장은 김일성에 대한 전기를 쓴 북한의 어용작가 한설야였습니다.
이때 북한의 모든 정치적 행위를 갖다 통제했던 사람은 북한으로 들어간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이 아니라 정치장교였던 슈티코프 대장이었습니다. 슈티코프 상장. 아시다시피 소련군이나 공산주의 국가에는 정치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휘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군대를 갖다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자리입니다.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군 지휘관이 권한을 행사하지만은 어떤 군대의 인사라든지 군인들의 정치적 활동을 갖다가 교육하고 감시하는 것은 정치위원들이 합니다. 치스차코프 대장보다도 슈티코프가 발언권이 셌습니다. 슈티코프는 당시 소련 제2인자였던 주다노프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치스차코프 대장 밑에서 북한의 어떤 정치활동에 실제 책임을 졌던 레베제프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슈티코프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북한 내에서 소련식 질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북한은 북한 지역에서 국민들의 인망이 높았었던 조만식 선생을 갖다가 우두머리로 내세웠습니다. 평남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갖다가 조만식 선생이 했죠. 그러다가 이분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면서 정치 일선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이 차지했던 자리를 갖다가 김일성이 차지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북한에선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임시인민위원회 규정에서는 이 임시인민위원회를 주권기관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사실상의 통치기관이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이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경제질서 혹은 사회질서에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인 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종의 사회주의 혁명이었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기들도 드디어 땅이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 땅의 소유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작권을 얻은 거였습니다. 네. 여기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소유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6.25 때 굉장히 열심히 싸웁니다. 남쪽이 이겨가지고 북한 정권,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자기들은 땅을 뺏기게 된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한테 땅을 주신 김일성 장군을 위해 싸운다. 이런 생각으로 북한 주민들은 싸웠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이 되면 북한은 농민들한테 줬던 땅을 회수하고 협동농장을 만듭니다. 국가가 거대한 지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북한이 1990년대 후반에 겪게 되는 기아 사태에 씨가 뿌려집니다. 농민들은 자기 땅이었는 줄 알았는데 자기 땅이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손을 놓은 겁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하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똑같으니까 점차 일을 안 하게 된 거죠. 그게 30년, 40년, 50년이 쌓여가지고 1990년대 후반 기아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1946년 6월 3일 이승만 박사는 전국을 순회하다가 전북 정읍에서 이른바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합니다. 정읍 발언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다고 하는 정읍 발언입니다. 여기서 말한 걸 단독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지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승만 박사는 이미 북한에서 이 박사가 이 발언을 하기 4개월 전에
사실상의 정부가 수립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국제사회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읍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5.1절 노동절 사진이죠. 저때까지만 해도 아직 인공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스탈린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앳돼 보이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갖다가 얘기했다 해서 비판을 받지만은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명확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북한에서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비롯해서 일련의 사회주의적인 변혁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거는 소련군의 위세를 뒤에 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걸 견디다 못한 북한 동포들이 남한으로 월남해서 오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남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소련 슈티코프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의 박헌영은 10일 대구 폭동을 비롯해서 여러 공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남쪽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느냐? 미 군정의 하지 장군은 굉장히 용감한 군인이었지만 정치적인 감각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본국 정부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그쳤는데 당시 그에게 지시를 하는 미 정부의 기관은 국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 국무부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소련과의 협력 아래 구축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련과 협력해서 세계 질서를 새로이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용공적이고 리버럴적인 생각을 가진 국무부 관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한에서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탁 통치는 이미 1942년 카이로 회담에서 스탈린과 루즈벨트가 합의한 거였습니다. 미국은 적당한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한 후에 한반도에서 발을 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과 김구가 신탁 통치를 반대하자 미국은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남한의 중도 세력을 육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승만과 김구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소위 좌우 합작운동입니다. 중도 좌파의 여운형, 중도 우파의 김규식,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한 거죠. 일부 역사가들은 이 좌우 합작운동을 분단을 거부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이 분단을 막아보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던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거는 미 군정의 정치 공작이었고 그 미 군정의 정치 공작에 중도 좌파, 중도 우파의 지도자들이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여기에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김구 선생도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미 군정은 노골적으로 이승만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1947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조야 인사들에게 하지 장군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하지 때문에 남한 정세가 얼마나 엉망이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남한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그걸 갖다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당시 미 육군 장관도 만나려고 그랬고 트루만 대통령도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를 막았습니다. 미 육군 장관이 피어슨 미 육군 장관이 이승만 박사를 만나려고 하자 국무부에서는 미 군정의 활동을 가장 악랄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이승만인데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라고 반대를 합니다.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북한에서 이미 인민군이 50만 명이 만들어졌다. 이들이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를 전파하면서 미국 언론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 박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박사가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 겁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그 당시 발칸반도의 그리스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우파 민족주의 세력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전이 점점 심해지자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과 협력해서 전후 세계 질서를 갖다 만들겠다는 구상이 잘못된 거였구나. 공산주의는 이제 힘으로 막아야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비롯해서 세계 어디서든지 전체주의와 맞서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어떤 지원이든 아끼지 않겠다. 이거를 선언한 게 트루먼 선언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늘 공산주의 세력과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호열자, 콜레라와 같다. 인간과 호열자가 같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공산주의와 같이 살 수 없다. 소련은 끊임없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구한말부터 한반도를 노려왔다. 미국은 이 사실을 알고 경계해야 된다. 이게 늘 이 박사가 한 얘기였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이 박사의 이런 주장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귀국한 후에 트루먼 독트린이 나온 게 자신의 외교적인 노력의 성과인 것처럼 좀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지 장군의 미 군정은 그때까지 일을 해오던 타성이 있어서인지 이 박사와 여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박사를 가택연금했고 이 박사의 정치자금줄을 차단을 했고 이 박사와 오고 가는 모든 우편물을 검열했습니다. 미 군정은 남한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미 군정 정치에 반영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 입법위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의원 45명은 민선의원, 의원 45명은 관선의원으로 선출을 하는데 민선의원 45명 대부분이 이승만, 김구의 우익 노선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자 하지 장군은 뚜렷한 이유도 되지 않고 서울과 강원 지역에서의 선거 결과를 무효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관선의원들은 중도파 내지는 좌파 출신들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충원된 좌파 출신들 중에는 김원용, 김호라고 하는 하와이 시절부터 이승만 박사를 끈질기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박사하고 미 군정의 관계, 그리고 미 군정을 뒤에서 지시하고 있었던 미 국무부의 관계는 내내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앞잡이였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앞잡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승만 박사의 존재를 끊임없이 부인하려고 들고 어떻게 해서든 적당히 스타일국이지 않으면서 한반도에서 발을 뺄 궁리를 하고 있던 미국하고 끈질기게 싸워가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쟁취해낸 겁니다. 이 박사는 미국의 앞잡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945년에 단순히 국토의 분단선이었던 38선이 정치적, 체제적 분단선이 된 것은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그러고 이승만 박사는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외롭게 추진해 왔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